말 한마디 못하는 12살 아이의 어미가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의 비단 세필이 사라진 날, 포목점 일을 하던 그 어미가 범인으로 지목됐어요. 억울하다 외칠 입도 없는 딸아이가 지필묵을 들었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을 받아든 늙은 화원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림 한 장, 또 한 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나왔을 때 거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성불야담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성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볕이 좋은 옷이 무렵이었습니다. 충청도 청안 장터에서 가장 큰 포목점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나 화백은 장터 어귀를 지나가다 그 소란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화백은 60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원이었지만 10년 전 아끼던 제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뒤로 붓을 꺾고 장터 어귀에 조용히 숨어들어 살고 있었어요. 매일 장터를 드나들지만 사람들 일에 끼어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포목점 마당에는 여인 하나가 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40줄에 접어든 야윈 여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아이 하나가 여인의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포목점 주인 변석호가 팔짱을 끼고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백발의 거상이었어요. 장터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씨, 내가 여러 번 봐줬지 않소? 오늘 아침 창고에서 없어진 비단 세필 어디다 숨겨뒀소? 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대감어른,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열쇠는 오씨만 쥐고 있었소. 아침 일찍 혼자 창고 청소를 했고 그 뒤로 비단이 없어졌소. 다른 설명이 있으면 해보시오. 변석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게 왜 가난뱅이한테 열쇠를 맡겼... 저 집 가세가 어렵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알잖아. 나 화백의 눈길이 오씨 뒤에 서 있는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작은 아이는 어미가 무릎 꿇은 것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포목점 마당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 쪽 처마 및 마당 한가운데 항아리 뒤까지 아이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빠짐없이 지나갔어요. 변 영감, 오래 봐온 사이에 한마디 해도 되겠소? 변석호가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나 화백이 왜 여기에? 지나가다 들렸소. 관아에 넘기기 전에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면 나중에 영감도 곤란해지니까요. 변석호는 잠시 나 화백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넉넉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을 테지요. 하루요. 내일 해지기 전까지 못 찾으면 관아로 가는 거요. 오 씨가 고개를 들어 나 화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뒤에 서 있던 작은 아이도 나 화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어른을 가늠하는 듯한 아주 또렷한 빛이 있었습니다. 나 화백이 오 씨 모녀를 데리고 간 곳은 장터 어귀 자신의 낡은 초가였습니다. 빈 석가래에 먼지가 쌓여 있고 마당 한편에는 쓰다만 붓대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나 화백이 부엌에서 솥을 올리며 오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은 먹었소? 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화백은 소리 없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창고에서 묵은 쌀을 한 줌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어요.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나 화백이 아이 곁에 앉으며 나직하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 아이가 나 화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움직였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 화백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당황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은 아느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화백이 마당 한편에 나뒹굴던 붓 하나와 벼루를 가져와 아이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름을 써봐. 아이가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먹물도 없는 마른 벼루에 침을 뱉어 붓끝을 적셨어요. 그리고 마루 위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봄이. 봄이구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붓을 집어 마루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 화백이 무심코 내려다보다가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봄이가 그린 것은 아까 포목점 마당이었습니다. 창고 문, 처마, 항아리, 마당의 형태가 정확했어요.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항아리 뒤편에 화살표 같은 표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발자국이 두 줄 그려져 있었어요. 나 화백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뭘 표시한 거냐? 보미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발자국 옆에 작은 글씨를 썼어요. 마당 흙게 있음. 나 화백이 잠시 보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죽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화백이 그릇 두 개에 죽을 담아 나왔습니다. 하나는 오씨 앞에, 하나는 보미 앞에 내려놓았어요. 일단 먹어라. 배가 차야 생각도 난다. 보미가 죽 그릇을 바라보다가 오씨를 돌아보았어요. 오씨가 먼저 먹으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보미가 수저를 들었어요. 뜨거운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아이의 창백하던 뺨에 아주 조금 혈색이 돌았습니다. 오씨도 수저를 들었지만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보미야. 이게 다 엄마 때문에. 보미가 수저를 내려놓고 어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 화백이 보미의 그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발자국 두 줄. 항아리 뒤. 낡은 화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오후에 나 화백이 포목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미를 데리고요. 변석호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찾았소. 나 화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현장을 좀 더 살펴봐도 되겠소. 창고 안과 마당의요. 변석호가 손을 들어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이 창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창고 안은 넓었습니다. 비단 필들이 선반 가득 정렬되어 있었어요. 나 화백이 천천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미가 창고 안에 들어서자마자 멈췄어요. 아이의 눈이 선반 아래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나 화백에게 붓을 달라는 듯 손을 내밀었어요. 나 화백이 품에서 작은 붓과 종이 한 조각을 꺼내 주었습니다. 보미가 빠르게 그림을 그렸어요. 선반 아래 구석, 긁힌 자국 모양, 먼지가 쓸린 방향. 나 화백이 선반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가 한 방향으로 쓸려 있었어요. 무거운 것을 끌어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창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 벽을 향하고 있었어요. 비단을 밖으로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끌어들인 거로구나. 나 화백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화백이 창고 밖으로 나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보미가 그림에서 표시했던 항아리 쪽으로 걸었어요. 나 화백이 항아리 뒤편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것이었어요. 창고에서 항아리 쪽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자국이 왼쪽보다 깊게 찍혀 있었어요. 무거운 것을 오른쪽으로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변석호가 마루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 화백이 일어서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소.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소. 변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나 화백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보미도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미가 나 화백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나 화백이 걸음을 멈추자 보미가 종이에 빠르게 무언가를 썼습니다. 변대감 아들 발이 오른쪽이 불편함. 나 화백이 보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변석호에게는 아들 변준혁이 있었습니다. 25살이었는데 어릴 때 낙마 사고로 오른쪽 발을 다쳐 걸을 때마다 약간 절었어요. 나 화백이 장터에서 변준혁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멀찌감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걸을 때 오른쪽 발에 힘을 덜 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미가 나 화백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변준혁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창고 안쪽 벽에 숨겨진 공간. 나 화백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이 사람이 창고에 들어가는 걸 봤느냐? 보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변준혁이 들어간 뒤 오 씨가 청소를 시작하는 순서. 나 화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준혁이 먼저 창고에 들어가 비단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나온 뒤 오 씨가 들어가 청소를 했고 비단은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쪽 벽 어디에 숨겼는지가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나 화백이 오 씨에게 물었습니다. 창고 안벽 중에 오래전부터 판자가 느슨한 곳이 있었소. 오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창고 안북쪽 벽 아래쪽에 판자가 좀 부실하게 붙어 있었어요. 청소하다가 발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미가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이에 빠르게 그림을 그렸어요. 창고 북쪽 벽, 그 아래 판자, 그 뒤 빈 공간. 나 화백이 그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가 또 글씨를 써서 내밀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해. 변대감 아들이 오늘 밤 꺼낼 것 같아. 어떻게 아느냐는 눈빛의 보미가 다시 종이에 썼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변대감 아들이 자꾸 창고 쪽을 봤음. 불안한 표정. 나 화백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낡은 두루마기를 걸쳤어요. 오 씨는 여기 봄이랑 있으시오. 내가 다녀오겠소. 밤이 깊었습니다. 나 화백이 포목점 단밖에서 기다린 지 1시즌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창고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절뚝거렸어요. 나 화백이 담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준혁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뒤 무거운 것을 끌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화백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변석호가 아들의 짓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이튿날 아침 나 화백이 초가로 돌아오니 보미가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 씨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오 씨가 밥상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 청소를 하고 물도 길어놨습니다. 제가 말려도 끝까지 하더라고요. 나 화백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가 마루에 앉아 밥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 화백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먹어라. 세 사람이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오 씨가 보미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 주었어요. 보미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나 화백이 어젯밤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변준혁이 밤에 창고에서 무언가를 꺼낸 것까지는 봤소. 그런데 변석호가 아들의 짓을 알고서 오 씨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요. 오 씨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변 대감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어른이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요. 보미가 밥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나 화백에게 밀었어요. 변 대감은 알고 있음. 창고 열쇠를 내게 준 날 아침 아들이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봤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음. 나 화백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걸 봤느냐? 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변 대감이 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입술만 움직였음. 소리는 없었는데 입 모양이 이랬음. 보미가 입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나 화백이 그 입 모양을 읽었어요. 발 빼매라. 나 화백이 변석호를 스스로 발설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전직 도와서 화원의 오래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나 화백이 포목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요. 변석호가 마루에서 나 화백을 맞았어요. 찾아는 봤소. 찾아가는 중이요. 그 전에 변 영감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소. 나 화백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찹쌀떡 한 쟁반이 있었어요. 오는 길에 장터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나온 것인데 같이 들면서 이야기합시다. 변석호가 코웃음을 쳤지만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찹쌀떡을 앞에 두었어요. 어젯밤에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나던데 이 집 식구 중에 밤에 창고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소. 변석호의 손가락이 찹쌀떡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없소. 그렇소. 그런데 창고 북쪽 벽 안쪽 판자 뒤에 빈 공간이 있더군요. 거기에 무언가 최근에 넣었다 뺀 흔적이 있소. 먼지 쌓인 모양을 보면 비단 필 크기와 딱 맞는 자국이오. 변석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살짝 빠졌습니다. 찹쌀떡을 집으려던 손을 멈추었어요. 나 화백이 천연덕스럽게 떡을 집어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흔적대로라면 비단은 창고 안에서 창고 안으로 옮겨진 거요.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말이오. 그렇다면 오 씨는 처음부터 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변석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화백이 그걸 어떻게 확인했소? 내가 직접 봤소. 그리고 또 한 가지, 창고에서 항아리 뒤편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있었는데 오 씨 발 크기가 아니었소. 성인 남자 발자국이었고 오른쪽이 더 깊게 찍혀 있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변석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 화백이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오른쪽 발이 불편한 성인 남자가 몇이나 되겠소. 변석호가 찹쌀떡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 화백,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그냥 확인하러 온 거요. 영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요. 변석호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어쩌다 그만. 그 아이가 요즘 돈이 급해서. 나 화백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감사하오. 이제 충분히 들었소. 변석호가 화들짝 놀라며 나 화백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 말은 내가 그냥 한 말이오. 충분하오. 나 화백이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와도 좋다. 마당 쪽 담 밑에서 사람 둘이 나타났습니다. 고을 관아의 이방과 석이었어요. 나 화백이 어젯밤 새벽에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보미가 걸어 나왔습니다. 종이 한 묶음을 두 손에 들고 있었어요. 변석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방이 나 화백에게 물었어요. 나 화백, 어떻게 된 일이요? 나 화백이 보미에게 손짓했습니다. 보미가 앞으로 나와 종이 묶음을 이방에게 내밀었어요. 이방이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보미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창고 내부 구조, 북쪽 벽 판자 위치, 발자국 방향, 변준혁이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 변석호가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입을 움직이는 장면. 이방이 그림들을 찬찬히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 이 아이가 직접 본 것이오. 나 화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 아이는 말을 못하오. 그러나 보는 것은 누구보다 정확하오. 변석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린 것이 그린 그림이 무슨 증거가 돼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보미가 이방에게 마지막 종이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방이 받아 펼쳤습니다. 창고 북쪽 벽의 그림이었습니다. 판자 위치와 비단 필 3개의 모양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을 것임. 이방이 서기에게 눈짓했습니다. 서기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서기가 나왔습니다. 두 손에 비단 필 3개를 안고 있었어요. 변석호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어요. 이방이 엄한 목소리로 변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변석호는 죄 없는 여인에게 누명을 씌운 경위를 관하여서 소상히 밝혀야겠소. 그날 관아에서 변석호와 변준혁이 모두 끌려갔습니다. 아들이 노른 빚을 갚으려고 비단을 훔쳤고 변석호가 그것을 알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존경받던 어른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지요. 오 씨는 포목점 앞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이 오 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오 씨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미가 어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화백이 두 모녀의 모습을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았어요. 보미가 고개를 돌려 나 화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화백이 눈짓스러워서 어미 곁에 있으라고 했어요. 오 씨가 나 화백에게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화백이 손을 저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오. 이 아이가 다 했소. 보미를 바라보는 나 화백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따뜻함이 거기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 화백의 초가에서 3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 씨가 직접 국을 끓였어요. 오랫동안 국 끓이는
냄새가 나지 않던 집이었습니다. 나 화백이 밥그릇을 받아들며 잠깐 눈을 감았어요. 보미가 밥을 먹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뭔가를 써서 나 화백에게 내밀었어요. 어르신은 왜 붓을 안 써요? 나 화백이 그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 씨가 눈치채고 화제를 돌리려는데 나 화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아끼던 제자가 있었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소. 그 뒤로 붓을 꺾었소. 보미가 나 화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종이에 썼어요. 나쁜 사람 때문에 좋은 것을 버리면 나쁜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나 화백이 그 쪽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어요. 보미가 또 썼습니다. 그림이 없었으면 오늘 아무것도 못 밝혔어요. 나 화백이 밥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웃음이었어요. 나 화백이 마루 한편에 놓인 낡은 붓통에서 붓 하나를 꺼내 보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쓴 그림, 그의 솜씨가 있더구나.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까? 보미가 붓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화백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미가 붓을 집어들고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 화백과 보미가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어요. 오 씨가 그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밖에는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낡은 풍경이 오랜만에 소리를 냈어요. 초가 안에서 밥 냄새와 먹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나 화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보미가 고개를 숙이고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뺨에 희미한 웃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등졌던 늙은 화원과 말 대신 그림으로 진실을 밝힌 아이.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오래오래 붓을 움직였습니다.